사실 예전에 한번 법원에도 들어갔다가 나오신 적도 있으시죠? 한 군데에서 뜨는 게 아니라 검사 받고자 하는 필지 3군데를 정해서 그걸 떠서 가져가는 게. 이것도 저는 조금 의문인 게 하나가, 이 산속에서 흙을 퍼가는 거를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흙을 어디서 퍼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최악입니다, 진짜. 산양삼 농사 지으실 분들은 그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귀농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산에 올라왔어요? 주문받은 삼 채취하러 왔어요. 몇 년짜리를 캐러 가는 거예요? 15, 16년. 근데 오늘 흙도 파가신다고 했잖아요. 흙을 왜 파는 거예요? 검사 맡아요. 무슨 검사요? 토양 성분이 독극물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거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H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우리 전 국토의 토양의 그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토양 검사. 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에 따라 1년, 2년마다 흙을 파서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인의 눈에는 다 똑같은 흙일지 몰라도 흙에 따라 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키울 수 있는 작물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원래 이렇게 길이 없나요? 농장에 길이 있으면 안 되지. 다른 농장들은 다 있는데. 그 농장하고 우리 농장하고 컨셉이 달라요. 거기는 집중화, 우리는 산삼처럼 이렇게 기르는 농장이고, 그 농장은 아주 지각적으로. 그건 약간 폄하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린 산삼처럼 기르고 그 사람들은 밭산삼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고 재배 방법이 집약화하는 방법이 있고, 쉽게 말하면 작은 면적에서 많이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산삼 키우듯이 이렇게. 우리처럼 산삼처럼이라는 표현이 우리 산삼은 되게 좋은 거야 라는 걸 되게 내포하고 있다고 느낌이 들거든요. 희귀성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있죠. 산양삼, 즉 장내삼으로도 불리는 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재배됩니다. 산이지만 고를 만들어 밭 형태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과 개발 행위 없이 씨앗을 무작위로 뿌리며 재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밭 형태로 재배하게 되면 생산량이 두 번째 방식에 비해 월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밭 형태로 재배하다 보니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수익성도 더욱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과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작위로 씨앗을 뿌리는 방식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아라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산양삼은 최소 5, 6년 이상 되어야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타 작물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주조차 산양삼이 어디에 어떻게 자라는지 전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뭐 pH 얘기도 하고 다른 검사도 하고 뭐 이런다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매년마다? 토양 검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친환경 인증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친환경 인증은 매년 맡아요. 친환경이라면 무농약, 유기농 이런 작물을 재배할 때에 땅에 대해서 매년 토양 검사를 맡아야 되고요. 2년에 한 번은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삼 재배지에서, 그건 토양이 아닌 산양삼 성분을 2년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맡아요. 친환경 토양 검사는 방법이 있어요. 채취하는 방법이 낙엽을 걷어내고 토양을 10cm 걷어내고 그 속에 흙을 한 군데에서 뜨는 게 아니라 검사 맡고자 하는 필지 3군데를 정해서 그걸 떠서 가져가는 게 토양 검사하는 데의 기본이고, 산양삼은 특별관리 임산물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품질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양삼은 처음에 심을 때, 허가를 맡을 때 그때 이 토양이 산양삼 적진지, 비소나 뭐 이런 다른 중금속이 나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맞는 검사가 그건 처음에 한 번 있는 거고요. 심을 때. 되게 복잡하네요. 그게 특별관리 임산물로 취급이 돼서 그러는데, 소비자들은 안전성 확보가 되지만 임업인들은, 이 재배하는 사람들은 되게 성가십죠. 그게 없던 제도였으니까. 아, 언제 생긴 법이에요?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생겼어요. 그럼 그전에는 무분별하게 심고 막 판매하고 이랬어요? 그럼 뭐 좋은 법이네요, 그거는. 그런 법이 생겨난 배경이 워낙 이 산양삼 요런 시장에 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래서 생긴 게 아닐까요? 맞아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좀 있었죠. 중국산물 유통한다든지 비정상적인 거. 근데 그게 일부라고 보기에는, 뭐 지금 표현 일부라고 하셨는데, 우리 얼마 전에 박람회 갔는데도 서울에 거기서도 그냥 버젓이 나와가지고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뭐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아직도 이런 비정상적인 유통 판매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제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법원에도 들어갔다가 나오신 적도 있으시죠? 감정서 발부를 하면 그 감정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감정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감정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다른 데서 구매해가지고 왔거나 뭐 구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말해준 정보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시시비가 걸렸던 거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감정서라는 걸 일정 금액을 받고 써주죠. 뭐 공인된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써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금전이 오고 갔으니까. 근데 그 써주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없어요. 그 감정서 발부를 해주는 자격증이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막말로 나 오늘부터 사냥삼 전문가야 라고 하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감정해주세요 이러고 감정서 써줘도 된다는 소리네요? 효력이 있을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열무님 생각인 거고, 보통 사냥삼 이러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바로 떠올릴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자영업의 어떤 대가 이러면은 바로 백종원 이렇게 떠올리듯이 그런 인물이 없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낼 줄 아는 사람, 감정서를 제대로 써주는 사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그 계통에서는 이 사람은 감정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냥삼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내용인 거지, 정말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정말 자타 공인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어렵고. 요즘은 뭐 SNS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하니까 찾아보고 두드려보면 아무래도 좀 신빙성 있는 사람들을 찾죠. 그렇다는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감정서를 써준다는 거지 그게 공인돼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저 사냥삼 한지 20년 됐습니다, 뭐 30년 됐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주변에서 조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맞아요 라고 이렇게 뭐 몇 마디 거들어 준다면 정말 사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법적으로 감정서 발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자격을 법적 효력이 있게끔 국가에서 공인하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예요? 국가에서도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뭐 중고차도 마찬가지지만 중고차는 그래도 이런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국가에서 공인하는 뭐 자격증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도 기계다 보니까 이건 더 열악하구나, 이 시장은. 사실 사기꾼이 속이려면 무엇이든 속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네요. 뭐 밑에 뿌리는 아직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냥삼을 캐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있는 흙을 아까 세 군데라 그러셨는데 그걸 이렇게 흙을 봉지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건가요? 예. 어디에 제출을 해요? 각 지역의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네. 이것도 저는 조금 의문인 게 하나가, 이 산속에서 흙을 퍼가는 거를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흙을 어디서 퍼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럴 일이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무슨 뭐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땅의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하기도 하니까. 아니,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 땅의 토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요? 파는 거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땅의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니까 하는데 본인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시켜서 하는 거긴 하지만 나라에서도 이 토질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제재를 한다거나 뭐 그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토양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퍼왔다 저기서 퍼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얼른 토양 지도가 완성되어 우리나라 산의 토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지금 몇 년근이에요, 그러면? 15년 됐죠. 세는 것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 모가지가 길게 나온 삶이 있고 여기 네. 지금 짧잖아요. 대가 길면 모가지가 짧아요. 이게 굵으면. 그러니까 눌리키는 거지 계속. 여기에 원래는 나이를 셀 수 있는 줄이 있는데 그거를 세는 게 조금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싹 났던 자리가 13개 정도가 보여야죠. 요거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깨끗이 조금 씻거나 흙을 날려 보낸 다음에 자세히 세보시면 셀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들죠. 줄만 세면 되는데 왜 어려운 거죠? 그게 노하우예요. 그게 기술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사기꾼 같던데.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만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안 믿으실 분들은 때리려고 하는 줄 알았네. 좀 웃기지 말고. 매일 티격태격하는 열무님과 채 PD. 어렸을 적부터 가부장적인 부모가 되는 것보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 예문이 채 PD와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pH 검사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pH가 뭐죠? 토양의 산도를 나타내는 게 1에서 14까지 있어요, 수치가. 근데 7이 넘어가면 알카리성, 7 이하면 산성. 식물이 자라는 데는 그 p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냥삼한테 제일 좋은 거는 몇 정도인가요? 그게 이제 영업 비밀인데. 아, 그건 영업 비밀이라고요? 근데 다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네. 내 경험으로는 5에서 6. 5에서 6? 5에서 한 7 사이가. 그럼 알칼리면 안 좋다는 건가요? 아니요, 알칼리도 커요. 그거 이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게 토양이 부엽토층이 있고 부엽토 밑에 예를 들어서 뭐 마사층이 있으면 마사층 pH하고 부엽토 pH하고 달라요. 근데 삼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땅 10cm나 15cm 사이에서 옆으로 퍼지거든. 그럼 그 정도의 pH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지금 토양에 pH가 궁금하다, 사냥삼 키울 건데 라고 하면 여기 지표면에서 한 10cm 걷어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퍼가지고 검사하는 게 조금 그렇죠. 정확하다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뭘 검사해요? pH 말고? 한 7, 8가지 정도 기본 검사를 해요. 그럼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농약 성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농약 성분 나오면 안 되죠. 산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6.25 때 납탄을 많이 썼잖아요, 총알을. 그럼 그게 아주 부지기수로 많은 데는 그 납이 녹아내려서 납성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소라고 과량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비소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산에서는 그런 것들은 미량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얘는 아까 걔랑 비교했을 때 너무 작다. 자, 근데 뇌두가 이렇게 빠졌잖아. 얘는 몇 년생인 거예요, 그러면? 9년?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렇게 뇌두가 다 드러났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나이 보는 거 설명드리면 여기 올해 싹이 난 자리, 예. 여기 작년에 난 자리, 예. 2개죠. 여기 또는 3개, 요거 4개, 5, 6, 요거 7개죠, 그죠? 예. 7개 플러스 2 해갖고 9년짜리. 아, 더하기 2를 하면 된다. 뇌두가 싹 튼 자리에 더하기 1, 2년을 하는 이유는 씨앗을 심고 싹이 나기까지 1, 2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는 9년 근인 거네요. 걔도 씨앗으로 그러면 심은 거예요? 그렇죠. 15년 전에 씨앗을 한번 뿌리고 9년 전에 또 와서 또 씨앗을 뿌리고 그런 건가요? 1, 2년 새로 계속 뿌렸는데 이 같이 그런 거예요. 아,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뿌렸다? 나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산 밟을까봐 진짜 뱀 나올까봐 무서워 죽겠다. 여러분, 사냥삼 심으실 분들은 오늘 요 편 말고요, 지난번에 강진용 대표님 산 있거든요, 홍천에. 그 산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하실 거라면 그분한테 전수 받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야생산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밟지 말고. 저렇게 잔소리도 계속하고 좀 상당히 피곤합니다. 내가 밟은 자리만 밟고 따라와.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편하시겠지만, 와, 이게 진짜 죽을 맛이에요. 왜냐면 모기도 계속 달려들고요, 파리도 계속 달려들고, 언제 어디에 뱀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길도 없고, 막 이렇게 가시나 막 이런 거슬리는 막 그런 풀도 막 계속 긁고요, 피부를. 최악입니다, 진짜. 사냥삼 농사 지으실 분들은 그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귀농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그런 거 좋아하고 즐기지. 대부분은 이런 거를 안 좋아해요. 밟지 마. 오늘 거 영상 또 나가면 시청자분들이 또 내욕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너무 궁시렁거린다고. 너무 진짜 힘들어요, 이게 진짜. 너무 궁시렁거린다 진짜. 아, 진짜 온갖 곤충과 이런 게 좀 힘듭니다, 솔직히. 여기는 그나마 좀 풀이 아예 없네, 이쪽은. 산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적부터 시골에서 자란 최 PD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뱀, 개구리, 벌레 등만 보면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서움을 꼭 참고 따라다니는 거 보면 나름 대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업을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97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혹시 후회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도 선생님들이 큰 걸 다 가져가서 그런데 그거 외에는 너무 좋아요. 여기에다가 혹시 미끄럼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안 되나요? 내려갈 땐 좀 편하게 내려가게? 이런 산을 오지라 그러나?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정글이라 그러나?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잠깐 또 산에 같이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사냥삼 채취하... 뭐예요 근데 이게 손에? 천만원 씨 아까워서 받아 들고. 어쨌든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정보도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토양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지만 이미 영상으로도 조금 더 재밌게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늘은 열무님과 치PD가 산에 올라 산양삼 채취하는 모습과 함께 산의 토양 검사를 왜 하는 것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소,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우리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생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좀 적잖아요. 아이돌은 정말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어떤 열망이 좀 강해서 가수라는 직업만큼은 좀 배고프더라도 처음에 그런 거를 견디고 이겨낸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보통 자영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은 그런 일을 갈망하고 내가 정말 꿈이었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생업을 위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임업 또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본인이 산속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생업으로만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첫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건가, 돈 버는 일을 할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요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 그게 나쁘다거나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욕심이죠. 돈 버는 일을 하면 그 일을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죠. 물론 똑같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일의 강도는 똑같지만 대신에 느끼는 힐링, 성취감, 만족도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게 설사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좋아하게끔 하고 즐기는 생각이 좀 필요하다. 불평하는 사람은 뭘 시켜도 불평해요. 근데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네가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지. 전형적인 꼰대 말투죠, 저거는. 네가 나이 들어 먹어봐라, 약간 이런 말투.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너의 현재를 나는 즐기는 거고, 그게 꼭 이래야 돼 이러면 지금 내가 한다 스트레스가 오는 건데, 그건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거니까.